자, 책 지구를 위한다는 작가. 지구를 지키는 원자력. 지금 이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한국은 이 원자력 때문에 야당의 가장 그 유력한 후보라고 하는 그 2명의 유력한 후보가 다 원자력과 관련된 에피소드 때문에 대선을 출마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는 원자력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뜨거운 이슈. 굉장히 뜨거운 이슈.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이 원자력 원전 감사 보고서를 기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 인사를 저렇게 뭉개고 있는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굉장히 뜨거운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본의 아니게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챕터를 환경주의자의 30년 동안 환경을 위해 애써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라는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어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프레이밍이 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상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경도돼 있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죠. 단 좌파식으로 판도라라고 하는 상자를 열었다고 하는 원전 재난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 판도라 본 문재인. 이제 판도라 보고 한 말씀 했다 이거죠. 탈원전 국가 돼야. 되죠? 탈원전 국가 돼야.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문 전 대표는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살펴보셨던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의 세상 인식 수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책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겠지만 이 사람이 감독인가?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뇌 구조가 여러분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서울대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는 게 뭐예요? 우파와 좌파의 뇌 구조가 실제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감독이라고 하면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자료를 많이 봤다. 어떤 자료를 봤을까요? 환경주의자들이나 이 좌파 경도된 이념을 위해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봤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약 2시간을 동안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깨닫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오해와 진실. 이게 HBO에서 드라마로 체르노빌이 대박을 쳤죠. 그리고 또 최근에 영화까지 개봉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체르노빌 화재 진압 과정에서 28명의 소방관이 사망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초기 대응팀 중 19명이 사고 발생 후 25년 안에 결핵, 강경변, 심장마비, 트라우마 등 다양한 이유로 사망했다. 유엔은 이와 같은 사인에 방사능이 미친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벌써 음모론자들이 꿈틀꿈틀 됩니다. 유엔이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압박이 있었다, 압력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사능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로는 너무 일반화의 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논리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근데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영순위로 하는 중심. 그리고 그 이념사에 있어서 그 자유민주주의 과정, 그러니까 역사의 오른편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기초적인 뼈대가 있는 상황에서 나와 생각의 다른 책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기초가 잘 안 잡혀 있는 사람이 나는 객관적이어야 돼 이러면서 뭐 양쪽 다 보고 판단한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혼잡하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왜냐면 설명 너머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너머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은 좌파든 우파든 이제 증거를 찾았다. 둘 다 그런다는 거예요. 둘 다.
소방관의 희생은 비극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 숫자를 넓은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도 분명했다. 여러분, 이게 인사이트입니다. 이런 게 인사이트예요. 2018년 미국에서 사망한 소방관은 몇 명입니까? 84명. 그러면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 28명이 여러분들이 이제 숲을 보는 관점에서 체르노빌 사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잡는 챕터인데, 그때 당시 화재 진압에서 28명의 소방관이 사망한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비교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수습 과정에서 사망한 소방관은 몇 명입니까? 343명이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든 인명재해든 소방관의 사망자의 수를 우리가 원전 사고만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가 숲을 보는 관점 말고 나무 하나 보고 너무나 섣부른 일반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된 초기 대응팀을 제외하고 나면 체르노빌 참사로 인한 공중보건 피해는 대중적 인식과 달랐다. 자, 보십시오. 제리는 사고 발생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들 중에서 보고된 2000여 건의 갑상선암 발병 사례가 체르노빌 사고에 직접 영향받는 공중보건 피해의 전부라고 말한다. 2000여 건의 갑상선암, 이게 뭐라고요? 체르노빌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공중보건 피해의 전부라고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도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일반적 대중의 시각과 다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체르노빌, 여러분 이거 별로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2017년이면. 채 10년도 안 된 겁니다, 지금. 유엔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25%, 5,000명이라고 결론 내렸다. 5,000명. 근데 보세요. 갑상선암 사망률은 1%에 불과하다. 따라서 평균 수명을 80세로 본다면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사망할 경우 50건에서 160건 사이가 될 것이다. 생각한 것만큼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HBO. HBO에서 만든 드라마나 최근에 개봉한 영화나 그 개봉했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하는 아주 극심한 피해와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가가. 갑상선암이 다른 암은 없었을까? 2019년, 여러분 별로 안 됐어요. 그리고 이 HBO에서 방영한 체르노빌이라는 게 저는 본 적도 없지만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왔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코로나 전이니까 체르노빌에 이제 인증샷 찍으러 많이 가서 문제가 됐고 막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암 발생률이 치솟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이 작가가 자기의 평판과 모든 커리어를 걸고 뭐라고 당당히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장은 뭐다? 거짓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용기 있다는 겁니다. 이 체르노빌 드라마나 영화를 최근에 개봉한 거나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암 발생률이 치솟았다. 우리가 방사능에 오염되면 이런 이야기 잘 듣잖아요. 체르노빌이 뭔지, 그리고 원전 피해가 제대로 뭔지도 잘 몰랐던 우리도 어떻게 압니까? 이런 대량 그냥 암묵적으로 인상적으로 암 발생률이 치솟고 방사능에 피폭되면 우리가 죽거나 아주 기괴한 어떤 생명체를 낳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두 국가 주민들은 자연 방사능보다 미세하게 높은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됐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자연 방사능보다 미세하게 높은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너무 우리의 통념과 반대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짠가 하는 어떤 마음도 커요. 그만큼 우리가 쇠뇌를 당했다는 반증이겠죠. 그로 인한 추가 암 발병 및 사망이 뒤따랐다 해도 다른 요인을 감안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암 사망 기대치는 0.6%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전문가가 말을 해도 여러분들 믿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야, 이 정도인가? 이 정도로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경도된 정보, 잘못된 오염된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임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프로파간다 당했다, 선동당하고 있다, 세뇌당했다. 사망자 3,500여 명, 35년 전 가장 참혹했던 폭발. 뭐요?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제작됐다고요?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에서 만들었으면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사망자가 3,500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28명의 소방관이 사망하시고 또 2,000여 건의 갑상선 암 발병 사례가 공중보건 피해의 전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갑상선 암 사망률은 1%에 불과하고 암에 걸린 사람이 사망할 경우는 50건에서 160건 사이가 되고 굉장히 다른 주장이거든요. 서로 굉장히 다른 주장입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우리가 좌경도됐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좌경도됐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좌경도된 지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거에 논박하는 내용은 이거 팩트 맞나 걱정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거 자체가 좌경화됐다는 뜻이거든요. 왜? 좌편향된 보도자료나 정보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거에 논박하는 자료를 보면 이게 진실인가 일단 의심부터 하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좌경화가 된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원자력이 정말 더 위험할까? 원자력이 더 위험하냐 이거예요. 원자력이 더 위험하냐. 볼까요? 310쪽 둘째 문단부터입니다. 다른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대형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죽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금 뭘 얘기합니까? 작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잘 생각해봐. 원자력 체르노빌 사건에 소방관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건 안타까운 일인데 9.11 테러 사태나 1년 동안에 돌아가시는 소방관의 이 수를 따져서 보면은 이 원전 사고에서 일어나는 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문맥상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또 말하는 게 뭐죠? 다른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 이거 뭐예요? 다른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대형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원전 사고와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고 원전인 사고가 났다고 하면 핵폭탄 터지고 방사능 피폭돼서 전 인류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런 어떤 루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멕시코만 원유 시추 현장에서 발생한 딥워터 허라이큰 폭발 사고의 경우 11명의 사망자를 냈고 멕시코만은 약 5억 리터의 원유로 뒤덮였으며 그로 인한 오염은 수개월 넘게 지속되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에는 샌프란시스코 남부에서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폭파하는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 1975년, 역시 중국이죠. 역시 중국. 중국 허난성의 반차오댐 붕괴는 에너지 분야에서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꼽힌다. 댐이 무너지면서 17만 명에서 무려 23만 명이 사망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이거 아셨습니까? 우리가 왜 몰랐을까요? 뉴스에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에너지 분야에서 저거 1975년이면 여러분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고 50년도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제 약 50년 될 것 같네요. 50년 전에 중국에서 수력 발전 댐 때문에 댐이 무너지면서 17만 명과 23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댐 발전소를 다 짓지 말아야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무브먼트 일어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단체가 지금 댐 무너져서 무려 17만 명과 23만 명이 사망했다고 체르노빌 영화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 만드는 거 보셨어요? 이 영화 감독이 판도라라고 하면서 이 중국의 댐 이 얘기를 써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 인명피해 규모만이 어마무시한데 25만 명이 무슨 동물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댐을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댐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신 거 본 적 있어요? 이 영화 배우들이 댐을 만들면 안 된다. 중국 댐 사건 봐라 이러면서 후쿠시마 그거 비판하고 이런 것처럼 중국의 그 사건을 트위터하고
영화 관련 찍으면 내가 영화 참여하겠다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좌경화예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왜? 교과서가 의도적으로 말 안 하니까. 왜? 언론 노조나 그리고 그 전교조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중국과 북한의 친중국과 북한 전교조 특히 그리고 뭐요? 무조건 반미. 그래 보세요. 이런 댐이 무너지면서 무려 23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댐 안 만들어야 된다는 환경 노조나 환경 단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볼까요? 원자력 에너지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고 발생 건수를 놓고 보면 황당하리만큼 사고가 적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말이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께서 이제 확증 편향이거든요. 그게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전 세계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로 죽는 사람들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근데 비행기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꼭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무섭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타는 지하철과 버스와 내 승용차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연간 사망자 수를 놓고 비교해보자. 27만 명이 걷다가 죽고 135만 명이 운전하다가 죽는다. 여기 나오네요. 230만 명이 일하다 죽으며 420만 명은 대기오염으로 죽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려 42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죽는다고요. 대기오염이 왜 만들어지죠? 화석연료를 떼니까. 화석연료를 왜 떼죠? 원자력 발전소를 그만두려고 하고 이러면은 또 태양광을 만들고 풍력발전을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을 더 많이 개간해야 돼요. 땅을 더 많이 나무를 썰어버려야 됩니다. 자연도 파괴되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오늘 쭉 그 얘기를 할 거니까 이 대기 오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기 오염을 막고자 하는 최고의 아이디어가 뭐다?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원자력. 반면 원자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합쳐 여러분 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무 놀라운 수치 아닐까요? 너무너무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앞서 살펴본 최악의 원자력 사고들을 통해 우리는 원자력이 안전할 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낮은 본질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바로 연료의 에너지 밀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원자력 쪽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핵분열 방식은 불을 붙여 분자를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방식보다 연료가 훨씬 적게 든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자원이냐면 보세요. 코카콜라 캔 하나 분량의 우라늄만 있으면 한 사람이 평생 펑펑 쓰고 남을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나 제대로 된 환경 전문가는 꼭 뭐라고 하죠? 친환경을 위해서 탄소 제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벌어진다 해도 설령 연료봉이 노출되는 지경에 이르러도 발전소를 넘어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세 물질의 양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왜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나 높기 때문에 애초에 그리고 최악의 어떤 이 상황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설령 연료봉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미세 물질의 양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 말이라고 합니다. 반면 가정과 자동차, 발전소에서 화석연료와 바이오매스를 연소시키면서 발생하는 미세 물질은 2016년 8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뭐가 더 안전합니까? 뭐가 더 안전해요?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면? 뒤에 나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보는데 지정학적으로 바로 붙어 있어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거의 같은 지리적인 요건을 갖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고 독일은 예전부터 친환경, 신재생 이러면서 국가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부은 나라입니다. 지금 그 두 나라의 운명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뭡니까? 원자력이다. 대기오염으로 수명이 단축되는 사람이 연간 70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원자력은 지금까지 200만 명이 넘는 목숨을 구해왔다.
자, 질문 리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리스트 한번 보고 나중에 이걸 일시정지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굳어졌는지 그 인상의 출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내가 옳다 여기는 정보의 출처와 그 출처의 신뢰성이 생각보다 빈약하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정보의 출처가 좌파 예술가가 만든 영화 한 편으로 지금 그 출처를 우리가 신뢰성 있게 끄덕끄덕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빈약하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내 인식 수준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생각해보자. 이거는 이제 힌트를 좀 드리면 독서의 유용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독서의 유용함도 유용함이고, 요즘은 뭐죠? 나와 코드가 맞는 양질의 그 유튜브 채널들이 많진 않지만 꼭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저희 채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유의미하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 그런 걸 찾아봐야 된다. 내가 정보의 출처를 좀 신빙성 있게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좋은 얘기 여러분들 찾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하죠? 좌파들은 어떻게 하죠? 누굴 공격합니까?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메신저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마이클 셸렌버거입니다. 마이클 셸렌버거가 누군지 여러분 지금 책을 갖고 있으면 표지를 한번 봐보세요. 마이클 셸렌버거가 누군지 이 책 맨 앞에 가서 표지에서 작가 이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한국을 2번이나 왔습니다. 2번이나.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이 뭐랄까 환경에 대해서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항에 왔을 때 이렇게 기자들이 바로 이렇게 찍는 거죠. 바로.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기사 제목 날짜 보시면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2017년엔 아직 문재인 정부를 옹호했다. 그런 분들 마음으로 소원을 한번 들어볼까요?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막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원전에 대해서 이걸 가동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정말 틀리고 악하고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그래 놓고 시민 참여단을 앉혀놓고 몇 박 며칠 숙식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찬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전혀 모르시네? 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 이게 그거예요. 왜? 이때까지만 해도 영화 판도라도 개봉했겠다. 시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숙박을 하고 시민 참여단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반대 전문가, 찬성 전문가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 딱 까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9포인트 차이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재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이게 숙의 민주주의다, 끄덕끄덕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쿨한 척 하면서 이제 3년, 이제 2017년이 4년 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4년 동안 이제 탈원전 하면서 아주 찍어 눌렀죠. 공무원들이 주일 밤에 막 회사 출근해서 자료 막 삭제하고 난리가 났죠. 그거를 감사하고 그거를 터트린 사람이 지금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때 제가 시민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4년 전 기사여서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시민들 그때 인터뷰한 거 보면요. 막상 그 교육을 받아보니까 원자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설득력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환경단체나 뭐 이런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 그냥 감정에만 호소한다는 거예요. 감정에만. 그러니까 무려 19포인트 차이로,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19포인트 차이로 보세요. 2017년 10월입니다. 이거 지금. 19포인트 차이는 4차 최종조사의 5차 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크게 역전을 했다는 거죠. 왜? 진짜 팩트로 싸워보면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좌파의 적은 뭐라고요? 현실이라고요. 얘네들은 팩트가 적이에요, 좌파는. 그러니까 거짓말로 연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에 섞은 부분적 사실.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안 쌓이는 분들이 나 그래도 형평성과 합리성을 따져서 우파 좌파 자료 같이 봐야 돼. 이거는 본인이 먼저 이 틀부터 건강하게 쌓은 다음에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좋을 텐데 그게 아니시면은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월성 원전 셧다운 피했다. 맥스터 증설 무려 여러분 81% 찬성. 이거 볼까요? 이거는 2020년이에요. 2020년. 작년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을 때. 보세요. 주민투표소 압도적 지지하다. 이거 보세요. 이겁니다. 경주 시민 뽑아서 좌파, 우파, 이제 좌파가 더 많겠죠? 145명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3주간 학위 학습을 거쳤어요. 3주간 학위 학습을 거치겠다고요. 그러면서 설문조사하면 무조건 찬성이 많이 나옵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이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데도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울산 경주 시민단체 맥스터 공론화 조작돼. 이거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경주 시민 145명 중에 무려 81.4%가 찬성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시민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맥스터 공론화 조작돼 이러면서 농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좌파들 아주 나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일반 시민이었고 3주 동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투표를 했는데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러면서 개안이 된다고요. 개안이. 이런 뉴스를 보면 2017년이든 2020년이든 시민들 무작위로 뽑아놓고 두 전문 분야의 사람들 강의하고 3주 동안 강의해서 공부한 거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투표를 해보면 원자력 발전소 지어야 된다. 맥스터 증설해야 된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좌파들이 이런 공론화를 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배설하듯이 쓴 다음에 그렇게 유야무야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싸고 안전하고 효율 높은 에너지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사 뉴스를 바빠서 안 본다고 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사 뉴스거든요. 그 눈을 돌리기 위해서 영화와 스포츠와 이런 것들을 우리 눈을 현혹하는 게 너무 많은데 영적인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시사 뉴스거든요. 312쪽 본문 첫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프랑스와 독일을 비교해보자. 아까 제가 말했죠? 프랑스는 세계 6위, 독일은 4위의 경제 대국인데 지리적 환경과 이게 다 비슷한데 전력 생산이 완전 다르다. 사뭇 다르다. 프랑스의 전력 생산 비용은 독일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독일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10,000원을 쓰면은 똑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 때 프랑스는 5,000원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방을 살 때 여러분은 100만원 주고 산 가방이 있는데 내 옆 사람은 똑같은 가방을 샀을 때 50만원 주고 여러분이 100만원 주는 가방을 옆에 사람은 50만원 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서도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폐기물은 독일의 10분의 1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여러분 독일의 10분의 1. 지금 그렇게 탄소 제로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오히려 탄소 제로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거 찍어 누르면서 탄소 제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주 추앙하듯이 따라가는 기업들도 탄소 제로 지금 이러고 있고. 근데 지금 아이러니한 게 프랑스가 10분의 1 수준으로 탄소 폐기물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원자력 때문이다. 독일은 탈원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대부분의 원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방사능 폐기물은 어떨까? 통념과는 정반대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가장 안전한 최선의 폐기물이 바로 방사능 폐기물이다. 여러분 이런 거 말 보면은 그동안 속아왔던 것들이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방사능 폐기물이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태양광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태양광 패널 폐기할 때와
또 뭐 화석 발전소 폐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아봤나요? 그런 거를 뉴스나 영화나 연예인들이 트윗하나요? 참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전력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 가장 안전한 폐기물이 방사능 폐기물이래요.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지금껏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폐기물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은 현존하는 전력 생산 방식 중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전량 밀폐해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 방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하면은 아 그래 폐기물이 저렇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위험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좌파나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이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전력 생산 방식은 폐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전기나 뭘 에너지를 만들든 어떤 전력 생산 방식들도 폐기물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 폐기물을 전량 밀폐해서 처리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뉴스가 말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우리가 평생 그렇게 속아오면서 관에 들어가서 천국 들어가기 직전까지 원자력은 무서워 발발발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발전 방식은 폐기물을 자연 환경에 배출할 수밖에 없다. 배출량이 턱없이 적다는 것은 핵 폐기물이 가진 최고의 장점 중 하나다. 뭐라고요? 배출량이 턱없이 적대요. 다른 발전 방식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사용 후 핵 연료를 다 합쳐도 미식 축구장 넓이의 22m가 안 되는 높이의 단일한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다. 그렇게 양이 폐기물을 보관하는 그 어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얘기라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은 때때로 사용 후 핵 연료가 잔뜩 담긴 수조에 잠수복과 물갈퀴를 착용하고 들어간다. 이거 좌파가 이런 거 말하면 얼마나 놀랄까요? 판도라 영화 감독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용 후 핵 연료가 잔뜩 담긴 수조에 아예 들어가 버린대요. 그래도 뭐하다? 안전하다. 물 자체가 방사선의 차폐물이기 때문이다.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보십시오. 나는 종종 방사능 폐기물이 걱정된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게 왜 위험한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게 중요한 거야. 핵무기 이미지에 사로잡혔다. 이 책을 되도록 여러분이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책에서 왜 이런 이미지에 사로잡혔는지 구체적으로 그 역사를 써요. 그걸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의 연료봉을 폭탄으로 만드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폭탄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런 설비와 시설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밖에 없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오랜 갈등, 핵 폐기물 연구 처분소, 처분장, 최소 10년은 필요. 이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를 나오는 거는 너무 한 곳에서 나와요. 조중동 쓰레기다. 김어준 씨 같은 아주 좌편향. 이거는 그 사람은 지식인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사람을 막 폄하하는 쪽에서는 옛날에 성인용품 판들 놈이 입 털어가지고 저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인신공격은 하여튼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조중동 나쁘다 이걸 10년 넘게 떠들어서 조중동 하면은 읽지도 않고 너 조선일보 보니? 너 중앙일보 보니? 너 동아일보 보니? 이러면서 너 완전 나랑 말이 안 통하겠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뭐가 써진지도 모르고. 그러면 한겨레와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는 진실만을 보도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단조롭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게.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 나오는 게 왜 다 오마이뉴스냐고요.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세요. 윤석열 원자력 위험천만하지 않다. 이 사람이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많이까지는 아닌데 일정량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 이거 보세요. 원로 원자력 공학자 윤석열 1오염수 발언 뭘 알고 한 건가? 근데 또 출처가 미디어 오늘입니다. 뭘까요? 미디어 오늘이 뭔지 아세요? 극좌 매체예요. 극좌 매체. 삼성 까는 거 미디어 오늘에서 아주 많이 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조중동이든 한경호든 프레시안이든 미디어 오늘이든 똑같은 현실을 보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해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100% 객관적인 뉴스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내용과 지금 제목만 보면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방사선에 피폭되면 각종 암에 걸린다. 이게 지금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핵무기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핵무기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제 뉴스가 이어지십니까? 원전 폐쇄가 초래한 결과 한번 볼까요? 원전 폐쇄가 초래한 결과. 점점 여러분들 막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점점 일어날 겁니다. 자,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전례 없는 보조금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대적으로 투입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죠? 하지만 탄소 배출 제로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5%밖에, 고작 2%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쏟아 부었는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늘리면서 원자력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 두 에너지로는 원자력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원자력을 대체할 수가 없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전기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 3분의 2는 1차 에너지원을 직접 소비하는 식으로 사용되는데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이다. 난방, 취사, 수송 등의 분야가 그렇다. 태양광 및 풍력과 달리 원자력은 전기뿐 아니라 열도 공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태양광과 풍력은 전기밖에 못 만들거든요. 근데 원자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 플러스 열도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 그러니까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잠재력을 갖고 있다. 317쪽 둘째 줄부터 기후활동가 빌 맥키번. 냄새가 나죠? 빌 맥키번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2005년 버몬트주 상원 의원이며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버니 샌더스. 여러분 고개 절레절레. 얘 둘이 손잡고 의회에 압력을 넣었다. 우리로 말하면 구워 삶았다. 협박하고 낙선운동 하겠다 협박하고 2012년까지 버몬트주의 탄소 배출을 25% 낮은 수준으로 줄이고 2028년에는 50% 이하로 낮추는 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여기 여러분 법 제정으로 한 국가와 이 사람과 이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제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이었다. 지금 문재인 씨와 똑같죠? 대통령을 씨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법의 힘이 법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버몬트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막 유토피아처럼 돼야 될 것 같잖아요. 팩트를 한번 볼까요? 버몬트주는 5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5개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힐 수 있었다. 하지만이 중요하죠. 버몬트주의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5% 줄어들기는커녕 2015년에 1990년대 대비 16%가 늘어났대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것이 버몬트주의 탄소 배출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까 여러분 보셨죠? 시민들이 3주 동안 합숙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러면 이제 이 작가 같은 사람이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그 다음 2교시 때는 또 원자력 여러분 피해보면 안 됩니다. 암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끔찍한 사진을 보십시오. 막 보여주고. 그러면 또 이제 3교시에 또 찬성 쪽에서 나와서 여러분 저 사진은 체르노빌 사진이 아닙니다. 발전소와 핵 무기를 여러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체르노빌 사건만 하더라도 갑상선 암으로 약 2천여 명? 아까 몇 명이었죠? 그것이 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그러니까 투표만 하면 80% 찬성으로 되는 겁니다. 맥키번이 원자력에 반대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환경주의자들이 다들 그런다. 왜? 나중에 보면 이념입니다. 이념. 다 이념. 그놈의 이념. 우리의 계획은 원자력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랑 거의 비슷하죠. 영화 보고 했던 말이잖아요. 탈핵, 탈원전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터뷰했던 내용이랑 똑같죠. 원자력은 극히 위험하고 비싸고 오래 걸린다. 거짓말이죠. 물론 이는 앞서 우리가 확인한 원자력의 과학적 실상과 정반대다. 왜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이념을 위해서 과학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PC주의자들이나 이념주의자들이 그래요. 보십시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원전 대신 풍차 짓는 돈키호테 정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또 이건 조선일보인데 원자력 공포의 허구성.
영국의 환결 저널리스트 조지 몬비오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시점에 후쿠시마가 나를 원자력 옹호자로 만들었다는 칼럼을 썼다. 이때 당시에 이런 칼럼 한국에서 쓰면은 매장당하죠. 한국은. 쟤 누구야 미쳤다 이러면서 매장당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는 첫 글 대목에서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원자력에 중립적이었던 내 생각이 지지로 바뀌었다. 이유를 들으면 놀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렇게 큰 사고가 터졌는데 방사선 희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여러분. 아, 나 진짜 너무 화가 나. 이거 준비하면서도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 영화 감독 진짜 앞에 있으면은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상황을 이렇게 꿰뚫어 본 것이 놀라웠다. 유엔사나 방사능 영향과학위원회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2년여의 조사 끝에 2013년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를 냈다. 결론은 심각한 방사선 건강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대재앙처럼 했잖아요. 의외의 조사 결과였으나 언론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뭐합니까? 유엔 자문기관 기구인 합동연구센터라는 기구에서 각종 발전 방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냈다. 3세대 원전의 경우 사망 발생 위험이 태양광의 2.7%, 육상풍력의 0.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웃음이 나와. 온실가스 배출은 태양광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태양광을 하면서 산에 다 사람들의 리스크 인식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광우병 사태 때 겪을 만큼 겪었다.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숫자인데 일반 대중은 숫자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댓글 여론에 우르르 몰려가면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 또 좌편향 언론사가 저 메신저 사실은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은 저 썩을 새끼 이러면서 프레이밍 돼서 정작 뭐가 핵심인지 모르고 우르르 또 몰려가는 거죠. 원자력을 향한 전쟁. 여러분 여기에서 책 갖고 있는 분들 329쪽에서 340쪽 표시해서 이건 꼭 읽으세요. 제가 이 내용은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썼습니다. 이렇게. 이걸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왜? 원자력 발전소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지 미국의 좌경도된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주의 운동을 망가뜨렸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체크하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답 한번 볼까요? 339쪽. 이 끝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반핵 운동가들은 진심으로 원자력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을까? 진심으로 원자력에 대해 걱정한 사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그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디아블로 캐니어 원자력 발전소 계획을 포기하게 만든 시에라 클럽 회원 중 한 사람이 고백한 말을 들어보자. 시에라 클럽이 뭔지 책 읽어보신 분 아시죠? 이거 꼭 여기 읽어보시라 이거요. 나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세상에는 아무튼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요. 딱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인구 말살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지구의 사람들 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근데 뻥이에요. 이것도 뻥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경도된 사람들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원 한정되는데 인간은 많이 태어나고 100억 명 지구에서 100억 명은 너무 많다 이러면서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환경단체의 사람들이 종교성에 기인한 완전 이상한 사이비적인 논리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었죠.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좀 지저분한 수단을 써도 괜찮다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막시즘은 그 기본이 뭐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서는 언제든지 거짓말과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 이게 얘네들의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 성경. 마르크스주의를 세상에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과 폭력은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짓의 영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이 현실 고백을 보십시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마키아벨리식 사고방식이다. 패서넌이 그랬다. 그는 동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여러분 이거 동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꾸짖었대요. 야, 너 왜 거짓말 하네? 뭐 이렇게. 이게 좌파예요. 유시민 씨가 증거인멸을 증거 보존이라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아주 수십 년 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오는 겁니다.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서넌과 반핵 운동을 함께했던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흥분시키고 싶다면
가장 감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 동원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이제 피해자 인터뷰라고 해서 눈물 흘리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느낌 아시죠? JTBC에서 나온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손석희 씨가 그 사람들 막 위해 주려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대통령이 국민들이랑 인터뷰한다고 하면서 다 각색 짜여진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방청객으로 앉혀놓고 갑자기 온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자기 아기 죽은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민식이법 말하는 겁니다. 울면서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그 다음에 몇십만 명 하루 만에 청원 동참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고 그 법만 내고. 그니까 제가 우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파가 아니라고. 민식이법 만들려고 할 때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만 그거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은 욕을 엄청 먹었죠. 현실정당적인 색채와 한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 정치적으로 우파다, 기독교인은 곧 우파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근데 현실 정치적 우파다, 기독교인은 현실 정치적으로 무조건 우파다, 이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시즌 다가오면요, 우파든 좌파든 현실 정치적 우파, 현실 정치적 좌파 다 기독교인 공격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그 한랄 그 단지 만들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거 반대하면은 그러면 저도 좌파입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영상 찍으면 댓글 쓰는 것들이 많은 거는 아닌데 가끔씩 댓글 쓰는 분들 기독교인 분들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댓글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그래서 정치 얘기 안 한 건데. 10년 돌려 원전 일주일분 전기 만든 박원순표 태양광.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10년을 돌려 원전 일주일분 전기를 만든 박원순표 태양광. 여기서 얼마나 세금을 때려 부었겠습니까? 집값 폭등, 탈원전 변질. 그들은 알았고 국민만 몰랐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떤 거? 사실은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에 대한 실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본인들이 이루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환경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청와대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산업부의 지시, 직접 지시. 여러분 이거 아세요? 뉴스 큐레이션을 제가 해드리고 있잖아요. 바쁠 때는 못하지만. 청와대에서 원전의 원전을 폐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수치를 조사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죠? 원전 수치를 뜯어 맞춰라고 산업부에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지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드러낸 사람이 감사원에서 얘네들 이거 지금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했냐? 감사원이 이거를 검사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뜨리니까 지금 얘 알죠? 얘 간첩이라고 하면 안 되나? 옛날에 간첩이라고 의심받았던 임종석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탈원전 감사에 최재형 집 지키랬더니 아예 안방 차지. 죄송합니다. 이 사람 지금 인식 보세요. 이 사람 인식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댓글이 6,000개가 넘어요. 화가 난다고 표시한 게 15,000개가 넘습니다. 청와대 전 비서실장 임종석은 감사원이 최근 탈원적 정책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착수한 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뭔데? 네가 뭔데?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에 어떻게 일탈이래요. 일탈. 여러분 일탈. 정부가 한다고 하면 그냥 닥치고 알아서 써주지. 니네 왜 자꾸 귀찮게 하냐 이거예요. 정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너희에게 같은 냄새가 나죠. 이분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이게 워낙 이 댓글이 너무 셀 것 같으니까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일부러 순 공감순이 아니라 최신순만 나오게 한 겁니다. 일부러.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원전에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얘네들이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하니까 그거 기소하려고 하니까 청와대가 압박 들어와서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그 얘네들 말도 안 되는 청와대에서 찍어 누른 산업부 보고서를 감사원이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실체를 알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대선 나오는 거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유튜브 영상만 몇 개 보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1인 1표 투표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한국에게 건강한 한국이 될 수 있게 투표해주는 건 다행인데 그게 곧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오늘날 반핵 운동가들은 여전히 대중을 기만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배우든 영화 감독이든 미국,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려는 목적.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산업부에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야 수치 뜯어 맞춰.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여러분? 원자력으로 인해 대재앙이 발생할까봐 대중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그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존재하므로 원자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다. 현실은 정반대다. 현실이 정반대.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화석연료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해진다. 반핵 운동가들은 핵 연료봉과 원자력 발전소가 테러리스트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해서 끄고 있잖아요. 그죠? 예, 후쿠시마 얘기는 아까 기사를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기사도 있고 이거 보십시오. 21만 명이 대피했는데 보세요. 여기에서 2018년에 여러 원자력 사고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수행했던 그는 필립 토머스 교수는 돌이켜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피난은 실수였다. 왜? 사고 발생 후 3년간 거의 8천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우리가 아까 그 칼럼에서 봤듯이 너무나 큰 충격적인 수치를 이렇게 봤잖아요. 오히려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로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대신 화석연료를 사용을 늘렸다. 그 결과 전력 가격이 상승했다. 결국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소 1280명이 추위로 사망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피폭된 사람 몇 명 있었다고요? 없다고 했죠. 더구나 대기오염의 피해도 늘어났다. 과학자들은 불필요한 피난으로 인해 1600여 명이 오히려 죽었대요. 1600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4,000명이 이상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비싸다. 빨간색만 볼게요. 지금 우리 신재생까지 봐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는 마이너스 학습 곡선이 적용된다는 말을 원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챕터는 한국의 그 원자력 기술의 발전의 위대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례가 나와요. 한국 사례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똑같은 걸 짓고 이러면 노하우가 많아져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기간이나 어떤 노하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거예요. 지금. 원전감사 막으려 444건의 문건 삭제. 공무원들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떡하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애초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방향을 먼저 잡고 보고서 썼다 이거예요.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췄다. 경제성 없으니까 원전 폐기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만든다. 아까 수치 뜯어 고치라고 아까 청와대가 압박 넣은 거 봤죠? 특히 산업부는 감사가 시작되자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들어와. 여러분, 산업부 공무원이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대요. 그래서 이거 조사하니까 공무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잠깐 귀신 들린 것 같다고.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게 지금 문정부예요. 그래서 청와대 출신이 원전 면책 신청했고 최재형은 다 거절했다. 이 사람이 그걸 계속 막은 겁니다. 감사원 그거 뭐하러 조사하니 우리 코드 좌판 줄 알고 이 사람 감사원장 시키니까 이 사람이 지금 최재형 원전 폐쇄는 범죄 성립 개연성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 감사위원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감사위원들이 원전 폐쇄가 지금 범죄 성립과 개연성이 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네 지금 범죄 지었잖아. 이 말이에요 지금. 원전, 선거 개입, 라임, 옵티머스. 여기서 원전은 하나일 뿐이죠. 정권의 급소를 건드리자 윤석열 찍어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월성 원전 사건 압력 들어와서 총장직 그만뒀다. 여러분 지금 개안이 되십니까 지금? 탈원전이 그들의 정치로 불려들었다. 지금 탈원전, 이 문재인의 지금 찍어누르기와 지금 범죄와 개연성이 높은 이 감사원장의 보고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지금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이 있어서 대선 후보로 나왔다고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안 그래도 에어컨 틀고 핸드폰 충전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데 독일의 사례를 봤을 때 여러분 전기세가 얼마나 뛸지 아무도 몰라요. 왜 잘 돌아가는 최첨단 산업들을 찍어 누르냐고요. 자기의 이념 때문에. 그러면서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원전 문건 삭제 지시는 중대 범죄행위. 지금 이 강준만 씨도 좌파예요, 좌파. 아세요? 강준만 씨 좌파예요. 근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전 전문가, 월성 외부 유출업소, 위험 과장해, 주민들 공포심 유발. 질문 리스트입니다. 그동안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 또는 영상을 보고도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위험하다 뉴스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나는 그냥 랭킹 뉴스 1, 2위만 봤다. 아 미안하다 너가 큐레이션한 거 못 봤다.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 심각성을 체감하셨습니까? 그러면 돌아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런 뉴스를 보고도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했을까요? 왜 책임사자는 맨날 빨간색 밑줄 긋고 빨간색 글자 크기 키우면서 원전에 대해서 보고 여러분 왜 안 읽으십니까? 이거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궁금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현재 중차대한 정치 사안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정치화된 사람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런 영상 찍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런 거를 함께 걱정하는 사람이 정치화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정치화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누가 정치화된 사람입니까? 누가 상식적인 사람이고 누가 정말 무지하게 정치화돼 버린 사람입니까? 최재형을 지금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되든 최재형이 되든 일단 이 정권이 교체가 돼야 돼요. 근데 누구 나오면 MBC랑 뭐 좌편향 언론 노조들이 이 진실을 기자들이 모를까요? 모르는 기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문정부 다음에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우리가 또 빨리 먹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 돈 뿌리고 자기들 카르텔 더 지키고 사다리 계층 이동 사다리 점점 더 없애고 이런 식으로 동조하는, 그리고 북한이랑 중국 좋아하고 미국 겁나 싫어하고 근데 스타벅스 커피 처먹하고 그런 사람들이 뉴스를 배설합니다. 윤석열 사실은 이거 뭐 줄리인가 뭔가 최재형 뭐가 뭐 그러면 뉴스 그거 보고 야 너 이런 뉴스 봤는데도 너 이 사람 좋아해? 너 진짜 극우다. 그런 소리에 어깨 움츠려가지고 바보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만약에 제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 나오잖아요. 무조건 저도 프레이밍 당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제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감정 조절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제 나이에 비해서 저는 감정을 되게 잘 추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절제력 있게 감정을 잘 추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멘토링 하는데 다른 책들도 많이 읽거나 주워듣는 얘기가 많을 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톤 조절하는 거 전 되게 훌륭한 부분 절제력이 있다, 성령님 눌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간다에서 헬렌과 나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설비를 갖춘 친환경 숙박시설에 머문 적이 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구름 낀 날이 단 하루 지났을 뿐인데 숙소의 배터리는 바닥에 닿고 우리는 노트북, 카메라, 휴대폰 등 여러 장비를 충전하지 못해 애를 먹어야 했다. 이런 느낌 아시죠? 우리도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아파트 공짜로 주는데 다 풍력 발전과 태양 발전으로 해야 돼. 그냥 집이라서 일단 좋다 들어간다.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아마 전기세가 더 나올걸요? 핸드폰 충전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들 외부에서 전기를 사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숙소 관리자에게 전기가 더 필요하다고 하자 그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택하는 방식으로 되겠다. 디젤 발전기 돌렸다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로 핸드폰 충전을 못했다. 하루 그냥 그 구름 낀 날이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랬다. 그래서 전기를 외부에서 지금 공급했다. 이거거든요. 보세요. 제가 1주차 때 보여드렸죠. 원전 발전 7% 줄이고 중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지금 한국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하필 왜 중국과 러시아에서 싸웁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러시아는 이제 소련이 끝났다고 하긴 하지만 그 정서 자체가 서구 운명적이진 않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책임사자 너무 편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교 서적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러시아가 미국과 그 정상회담할 때나 이 외교 정책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줄다리기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더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전 발전 7%를 줄이고 그냥 왜 줄이냐고요. 그냥 원전을 하면 되잖아요. 굴리면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몇 년 더 굴려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줄이고 나서 얘네가 디젤 발전기 돌리듯이 왜 중국과 러시아에서 돈 주고 사오냐고요. 이거 오늘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정전될까요? 이번 연도에 벌써부터 정전될까봐 코로나인데 여러분 코로나인데 정전까지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문정부가 부들부들 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코로나 때 아무래도 자영업자 죄인 취급해서 빡쳤죠. 근데 뭐예요? 탈원전 4년 동안 쇼했는데 전력 대란 때문에 정전이 대규모로 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공기관 에어컨 돌아가면서 꺼라. 정전이 여러분 진짜 되실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기사가 안 됐을 뿐이지 한국 정말 심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에어컨 돌아가면서 꺼라. 지금 전력대란 지금 위기예요, 위기. 이 책이 지금 한국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와서 탈원전 정보, 여름철 전력 수급 비상. 이게 무슨 여러분 얘네 미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 너무 세게 해서 죄송합니다. 된 소리의 어떤 상스러운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 이 정권 너무 미친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석가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판돈을 걸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50년이 되면 미국 내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천연가스보다 커질 것으로 추산한다. 말이 되니? 세계적으로는 2018년 전력 생산의 28%를 차지한 신재생 에너지는 2050년이 되면 거의 50%에 이르게 될 것이란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1차 에너지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 64%는 수력발전댐에서 나온 거다. 근데 여러분 댐 기억나시죠? 1주차에 기억나시죠? 댐 만들려고 했는데 선진국 애들이 식민사관 같이 그렇게 환경 식민사관으로 너네 댐 만들면 안 돼 이러면서 정작 정말 필요한 게 댐인데 너넨 고릴라 살려야 돼 이러면서 댐 안 짓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열광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에 지나지 않는다. 지열 발전은 그보다 더 작은 0.1%에 불과하며 조력 발전의 비중은 너무 작아서 측정조차 불가능할 지경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멀쩡한 원전은 계속 폐기하고 방치하고 안 만들려고 하고 근데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려고 하는 그런 USB 걸려가지고 들켰잖아요. 그때 또 이제 발작하는 겁니다. MBC, YTN, 한경호 또 뭐라고 할까요? 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조중동 쓰레기가 쓰레기짓 했다 이러면서 그러면 좌경화된 사람이 우르르 또 몰려가는 겁니다. 바람은 불다가 멈추기 마련이다. 그럴 때를 대비해 풍력 발전소는 반드시 예비용 발전소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모든 천연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이게 멈출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용 발전소를 같이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나 인력이나 더블이 들죠. 더블이. 근데 그 대부분은 천연가스 발전소가 그 역할을 한다. 천연가스도 굉장히 욕하는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풍력발전소는 건설과 유지 비용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외진 곳에 건설되기 마련이어서 전력망과 연결하기 위해 송전선을 더 가설해야만 한다. 풍력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따라 발전량이 오르내린다. 그것을 안정화하기 위해 추가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다. 기후와 에너지 과학자 집단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하여튼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보세요.
이런 내용, 이런 어떤 환경 전문가의 팩트가 있는데, 해상 풍력 추가 협력 강화. 보세요. 본인이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본인 전화기 들고 찍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뭔가 문제가 안 돼서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달리 바꾸는 거예요. 장관, 산업부 장관 얼굴 나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지역 뉴딜. 이 뉴딜 정책, 루즈벨트 대통령 좌파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보좌진 소련에 가서 막 찬양하고, 이거 배웠죠, 우리? 현장 호남관 대통령. 48조. 여러분, 48조. 이명박 4대 할 때, 그 주진우, 김어준, 또 누구예요? 전봉준가? 김용민, 낙곰수 플러스 좌파 언론에서 4대강 20몇 조 쏟아부었다고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 48조요. 그리고 또 일자리 얻는다고 또 몇십 조. 또 돈 퍼다 주고. 전 국민한테 돈을 왜 줘요? 코로나 위로금? 그 전 국민한테 뭐하러 줍니까? 전 국민한테 20만원씩 왜 줘요? 가난하고 힘든 자영업자분 몇 천만원, 몇 백만원 그렇게 줘야지. 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간색만 읽을게요. 하지만 그 계획은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 사업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없는 일이다. 슈피겔이 독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언론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소 저장 프로젝트에 대해 보도하면서 내린 결론이었다. 풍력을 전기로 바꾸고 전기를 수소로 전환하고 수소를 메탄으로 바꾸는 등의 과정에서 효율성은 40% 이하로 내려간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왜 잘 돌아가는 원전을 놔두고 신재생 하면서 그러냐고요. GS건설 5천억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국가엉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생긴다. 해수부. 민간 투자 활성화. 삼성 대형 해상 풍력 부유체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 도전. 여러분 이게 옳다 그르다 저는 몰라요. 제가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추진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책을 지금 3주 동안 보고 있는데 이 거시적 흐름 가운데서 이 기업들의 추진을 한번 그 거시적 안목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거예요. 제 말은. LG화학 10조 투자. 환경 지속 가능 지속 경영 위해서 2025년까지 10조 투자. SK 3대 방향 제시. 지금 SK가 현 정부에 굉장히 딸랑딸랑 거리는 부분이 많죠. 작년 사회적 가치를 1조 창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기사 보고 역시 요즘 대세는 ESG구나. 교보문고 가보십시오. 몇 달 전만 해도 주식 책들이 아주 깔려 있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떨어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규제가 있고 또 이제 앨런 머스크 그 트위터로 이상한 짓 하고 이러니까 관심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뜨는 게 뭐예요? 교보문고 가보십시오. ESG 다 ESG. 기업들이 ESG. 정부에선 친환경. 현대에선 전기차. 디젤 연료 이제 안 쓴다. 가솔린 연료 2030년까지 벤츠, BMW, 아우디 안 쓴다. 그거 어떻게 되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신재생 에너지가 야생동물을 죽인다.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독일이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로 생산하는 전력은 전체 발전량 중 42%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어요. 반면 2019년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1%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은 독일 전체 발전량의 34%를 차지하는데 같은 용량의 천연가스 발전시설이 예비용으로 건설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같은 용량의 천연가스 발전시설이 예비용으로 또 똑같이 또 지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짓는데 운동장을 혹시 이 운동장에 못 쓸지 모르니까 운동장 하나 지을 때마다 운동장 옆에 또 하나 짓는다고요. 그러면 그 또 하나 짓는 건 뭡니까? 땅을 더 많이 필요한다 이겁니다. 태양광은 또 원자력은 그냥 딱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태양광은 깔아야 되잖아요. 깔아야 돼. 근데 그 깐 만큼 또 옆에다 또 운동장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태양광은 어디에 깔아요? 산에, 들판에. 그러니까 자연 지키고 생명 지킨다는 사람들이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2019년 세계 최대 맥킨지가 어떻게 평가했냐. 기후변화 대응, 공급 안정, 경제적 효율이라는 이 세 꼭지점 모두 문제점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유수의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나라를 그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좀 진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랑 책 공부 좀 더 하면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음모론자 취급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2019년 7월 독일 전력망은 사흘에 걸친 정전을 겪었다. 정전. 언제요? 2019년. 우리 얘기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독일은 전력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접국가로부터 전기를 수입해왔다.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원전 7% 줄이고 러시아에서 전기 수입 추진. 탈원전 전력 대란 위기에 공공기관 에어컨 꺼라. 여름철 전력 수급 비상. 역대급 더위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 역대급 더위의 원인이 또 기후변화, 지구 망한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 끈을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요? 실타래 자체를 잘라버려야 돼요. 이건 뭐 과격하게 사람들을 막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전력 공급 측면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세요 여러분, 2007년에 이래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 독일 전기는 50% 늘어났다. 여러분들 이번 달에 전기요금 얼마 내셨어요? 그거 50%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수도 있다. 2019년 독일의 전기 가격은 유럽 평균에 비해 45%나 높다. 이게 독일 애들의 현실입니다. 독일의 제조업과 국민성이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미련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한 거 볼까요?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가 가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은 등장하지 않았다. 태양광과 풍력이 점점 더 비싸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간헐적 에너지라서 그것을 뒷받침해줄 같은 용량의 발전 선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운동장 2개 더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 더 만든다. 둘째,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더 많은 토지와 송전선, 발전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더 많은 땅과 송전선과 발전 시설을 필요해서 만드는데 그게 자연 보호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정전이 일어나고 막 안 된다는데, 막 전기세 올라가는데.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는 기술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밑줄 나중에 책 보시면 밑줄 그으십시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게 문제다. 폭염 전력 위기 공방. 보세요. 이제 좌파들 불안합니다. 폭염에 전력 위기 딱 터져요. 정전 사태 터져가지고 엄청난 기업이나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개인이나 엄청나게 피해를 봐. 그 화살표가 당연히 문재인한테 향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세월호 사태가 아주 끔찍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 국민이 박근혜 7시간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일만 해도 박근혜 욕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명박 정권이나? 왜? 우리가 그때는 개안이 안 됐거든요. 좌편향 언론사들이 막 부추기는 거대로. 그래서 유모차 끌고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우리가 그렇게 선동당했던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거 이제 또 터지면은 당연히 비판 자체를 4년 동안 부동산 정책 플러스 아니라고 전 세계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계속 아니라고 한 거 이념적으로 밀어붙인 이 미친 정당 그리고 이 미친 집권 여당 현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언론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프레이밍 해가지고 또 사람들의 분노를 다른 데로 찝는 거 한번 보세요. 블랙아웃 다치자 원전 3기 가동한 거 아시죠 지금? 탈원전 실패를 자인한 꼴이다. 지금 청와대나 현 정부가 이거 안 그래도 불안하니까 원자력 발전소 돌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 반대로 지금 원자력 발전소 돌리는 거 아세요? 뉴스만 볼게요 여러분. 거의 다 왔거든요. 농사는 뒷전, 태양광 보조금 빼가는 가짜 농부들. 봅시다. 이건 뭐냐면 그린 뉴딜의 초안을 잡은 사람이다. 누가요? 베리 커머너 이 사람이. 근데 좌파 인사라 이거요. 그린 뉴딜 초안 잡은 사람. 커머너의 사고방식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다. 농부들은 유기농을 택해야 한다거나 우리는 바이오 연료 등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사람들이 더 작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거나 집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더 높여야 한다거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거나 그 모든 이야기가 비슷하다. 이게 뭐예요? 좌파적으로 이념으로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작태를 우리가 3주 동안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대체 에너지를 비롯해 여러 기술의 발전을 위해 군대에서 쓰는 것과 같은 조달 방식을 동원하며 공공지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아직 여러분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은 잘 안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세금 엄청 많이 떼가요. 이 공공지원금으로 이런 거를 보조금을 투입해야 된다. 가령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패널로 보조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식.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린 뉴딜 똑같이 한다고 이제 그린 뉴딜이 한국의 미래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도 중요합니다만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너무 희한하지 않나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여기만 그러니까 시리아 클럽이나 환경보호기금이나 다 좌파예요. 이름은 이렇게 중립적인데 다 좌파입니다. 책 읽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지금은 바이든이죠. 여러분, 다 좌파 인사만 이러는 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평민들은 몰라요. 뭘 모르냐면 얘네들은 작전을 짜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평민들은 뭐 저런 얘기를 해. 음모론자 극우네. 이게 다른 거예요. 시민이 아니라 백성 수준이에요. 백성 수준. 보세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쳐가고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념사를 공부하면 뭡니까? 일부러 이런다고요. 왜? 서구 문명을 파괴하려고 이런다고요. 파괴하려고. 나라를 망치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음모론입니까? 농사는 뒷전, 태양광 보조금 빼가는 가짜 농부들. 이렇게 될지 누가... 보세요. 4년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2.5배 급증했다. 2.5배 급증했다. 태양광 생산 단가 떨어져도 보조금 퍼주며 가격 보전. 이 보조금이 뭡니까? 우리들 세금이에요. 우리들 세금.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10% 떼고 뭐 떼고 그 세금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저도 이 뉴스 봤거든요. 이게 태양광으로 미국 일주하고 전 세계 일주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태양광이 미래다 막 이러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할 것 같잖아요. 뼈를 때립니다. 이거 보세요. 태양광으로 지구 한 바퀴 돈 솔라 임펄스. 10년 내 여객기 띄운다. 10년 내 여객기 띄운다. 이러면 이제 됐다. 그러면 그 디카프리오 같은 애가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비행기 타면 안 됩니다. 그 얘기 끝나고 자기 집을 이제 비행기 전 세계 타고 가잖아요. 보세요. 석유 한 방울 없이 505일간 지구 한 바퀴 날았다. 이게 버전이 1 있고 2가 있는데 왜 505일간 지구 한 바퀴 날았다 그러면 우리는 와 역시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요게 지금 몇 명 탔죠? 1명 탔죠? 자 볼까요? 379쪽 둘째 문단. 하지만 솔라 임펄스 역시 저밀도 에너지의 숙명적인 굴레에 벗어날 수 없었다. 솔라 임펄스의 두 날개 폭은 한 번에 500명의 승객을 태우고 1시간에 1000km나 날아가는 보잉 747과 맞먹을 정도로 넓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얘 날개 크기가 지금 보잉 747이랑 크기가 맞먹었다. 근데 보잉 747은 미국을 몇 시간 만에 가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 볼게요. 그러나 솔라 임펄스는 승객은 단 한 사람 파일럿뿐이었다. 1시간에 100km도 채 날지 못했다. 미국을 횡단하는데 2달이 걸린 건 그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뉴스 하나 보고 이제 이 비행기가 이게 이제 미래다 이러면서 잘 날고 있는 비행기들 못 날게 법을 바꾸고 비행기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유가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날개와 크기가 보잉 747 날개 크기랑 맞먹는데 결국 얘는 근데 보잉 747은 1000명을 태우는데 얘는 한 명 태우고 그것도 계속 못 날아서 2달 걸려서 미국을 횡단을 두 달이나 걸렸다고요. 근데 시즌 2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었다는 게 지구 한 바퀴를 날 때 일반 비행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한 지구 한 바퀴가 얼마나 걸리지? 한 많이 잡아서 48시간 걸리면은 얘는 505일이 걸렸다고요. 근데 이런 뉴스 보고 야 이제 왔다 이제 왔다 이러면서 탄소 줄인다. 우리 이제 비행기를 태양광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꼴이라고요.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높아지고 풍력 터빈의 크기와 발전량이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태양광과 바람이 지니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풍력 터빈의 최대 효율은 59.3%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몇 년 전부터요? 100년 전부터 알고 있던 과학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태양광 단지를 늘려나갈 때는 다른 산업시설을 확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건설 지역의 야생 환경을 토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광이랑 원자력이 정치랑 연관돼 있었어? 이러면서 화내시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근데요 제가 뭐라고 했죠? 모든 게 정치랑 연관돼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정치와 여러분들의 모든 나의 어떤 일상생활이나 여러분 월급 받는 것까지 현 정부와 이 정치라는 것과 연관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관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 끊어진 유기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볼까요? 문 대통령 기후위기, 그린 뉴딜로 극복, 태양광 확대가 아주 의지적으로 아주 뚜렷하다고 합니다. 기쁘죠? 반어법입니다. 지붕 태양광 165배로 늘리겠다는 2050 탄소 중립 탁상공론. 탄소 중립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자력으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고 전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민둥산 될 판. 이거 보세요.
그 지율스님인가 그러던데? 도롱뇽,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도롱뇽 스님 뭐 하고 있냐고. 지율스님이라고 하던데? 그분 아직도 뭐 재판하고 있나? 이런 거 뭐합니까, 지금? 도롱뇽만 중요하고 여기 지금 깔려있는 자리가 다 숲과 나무였는데 여기 살고 있던 새나 생물은 뭐 지렁이 한 마리는 괜찮아요? 공기업이 가진 국내 태양광 절반 이상이 중국산 셀 쓴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 뒷부분에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전국을 민둥상 밀어버리고 얘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절반 이상이 중국산인 거 아세요? 중국산 거를 갖고 와서 쓰는 거 아십니까? 태양광 이미 세계 4위 50배 증서에 말이 되나 제가 첫 번째 주에 보여드렸죠. 근데 이 50배 증설할 때 이 중국산 쓰는 거 아세요? 태양광 풍력 민원 쏟아지는데 우리는 몰라. 귀다든 산업부가 청와대 찍어 눌러서 그 수치 뜯어 고쳐 이랬는데 일단 막상 민원 쏟아지면 귀다든 우리는 몰라. YTN이나 이런 뭐 태양광 특별 그거 다큐멘터리 찍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나 MBC PD수첩에서 이거 원자력 태양광 이거 취재하는 거 보셨어요?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은 또한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한다. 폐기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원 역시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는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시멘트, 유리, 콘크리트, 강철 등의 자원을 16배나 많이 소비하며 300배나 많은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아까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은 완전히 통제가 가능한 아주 가장 완벽에 가까운이란 워딩은 안 썼지만 우리가 그런 방사능 폐기물은 그렇게 통제가 가능하구나. 그렇게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유일한 자원이 원자력이다. 근데 이거 보세요. 태양광 패널은 300배나 많은 폐기물. 근데 그 패널이 또 뭐다? 중국산. 우리 세금으로 지금 중국에 이렇게 돈 퍼주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은 납을 비롯한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광우병 소고기 했던 그 사람들 뭐합니까? 지금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산 다 메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스님들 뭐하세요? 스님들이 아니지. 환경단체 뭐합니까? 많은 경우 이런 물질은 패널 자체를 분해하지 않는 한 제거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패널이 파괴되어 유독성 물질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쓰레기와 함께 매립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폐기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된다. 우리 세금. 모든 사람이 오직 신재생 에너지에만 의존을 사랑한다고 해보자. 그 경우 인류는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100배에서 1000배나 넓은 땅을 사용해야 한다. 그 땅에 있던 나무나 생명체는 다 없어지는 거죠. 한 선구적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와 수력 발전댐은 각각 건설할 때 투입한 에너지의 75배, 35배를 생산해낸다.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는 각각 건설할 때 투입한 에너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1.6배밖에 안 돼요. 1.6배, 3.9배, 3.5배랑 지금 75배랑 35배가 비교가 됩니까? 반면 석탄, 가스, 석유 같은 화석연료는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약 30배를 되돌려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재생 에너지를 옹호하는 몇몇 활동가들은 현대 산업 사회와 문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왔다. 역사의 오른편과 그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북스터디 했던 분 여기에서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분열주의자들은 뭐가 목표예요? 파괴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를 옹호하는 몇몇 활동가들은요.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산업사회와 문명, 서구 문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버랩 되세요? 피드백 한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는 좌파 환경단체, 시민단체 말만 들어. 이거 아주 전곡을 찌른 거죠. 근데 이런 책이나 이런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황교안 예수 팔아서 역겹다 뭐해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맥을 모르고 그냥 뉴스 보고 댓글 보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정치 투쟁하는 거예요. 바이오 연료는 에너지 효율이 낮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류를 말합니다. 자연이란 말이 자연적인 것이 좋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낭만적 오류를 우리가 걷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줄에 이러는 겁니다. 질문 리스트. 나중에 이거 일시정지하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번.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피상적인 정보와 인상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무지로 인한 나 자신의 피해, 공동체의 피해를 생각해보자. 1번이죠. 2번. 성령 충만은 제가 교리 충만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리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대입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원전이든 뭐 신재생이든 그리고 중요하다고 외쳤는데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 과거 몇 달을 돌아보십시오. 과거 4년을 돌아보십시오. 그 피상적인 잘못된 정보가 주는 피해를 신앙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독교 서적을 읽고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물며 지금 원전이나 신재생이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정말 나도 모르게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역에서 서 있는 꼴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교리 충만이라고 우리가 저번 달에 독서 멘토링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교리적인 것들을 공부해야 되죠?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근데 교리가 이상한 교리도 많아요. 자유주의적인 신학도 많습니다. 장신대도 좀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세상에서 분간하고 분별해서 좋은 책들과 좋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학습해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영상 찍으면은 내 믿음은 예수님이 지키시죠. 나중에 기회 되시면 여러분 유튜브 채널 여셔가지고 정치와 종교 얘기하는 유튜버가 돼보십시오. 인내력이 굉장히 많이 증진됩니다. 3번 우리가 그게 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교리 충만이다. 우리가 원전 하나 우리가 몰랐어가지고 내가 벙지고 오늘 막 파르르 살이 떨리고 막 너무 분노하는데 하물며 신앙에 있어서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는 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전 하나로 지금 내가 눈 떠서 파르르 떠는데 영적으로 원전 곱하기 200개가 속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나의 하루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번 이미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에 입각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자. 또 앞으로 사람과 세상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상대주의의 허점이 뭡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도 그래도 책 한 권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그래도 또 이러면서 또 거리를 두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처음에 기본적인 그 가치 체계는 딱 잡혀야 분간이 되는 거지. 가치 체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 저거 그래도 이것도 책 한 거 이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 물론 이 사람이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참다가 전 세계적으로 최신 과학 논문을 바탕으로 써가지고 이 책을 만약에 한 권을 썼어. 그리고 이 책을 엄청나게 추천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신뢰성과 검증성과 서구 문명적 흐름으로 이것들을 빼먹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거리 둔다.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거 표면적인 현상적인 거의 클라이막스가 여기였고 4주차는 뭡니까? 환경주의자 친환경 사업의 겉가속, 힘 있는 자들의 가장 좋은 해결책에 반대한다. 왜 우리는 가짜 환경신을 숭배하게 되었나? 이거 이제 에필로그식으로 가장 중요한 마침표를 이제 다음 주에 찍게 됩니다.